안녕하십니까. 강성근 뉴스워커 대기자입니다. 오늘은 수영구 망미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황성필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망미일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구 망미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영구에서도 가장 주거 밀집도가 높고 상업지역이 한 필지도 없는 주거 지역으로 주민 대다수가 수영구에서는 가장 인원을 많이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분야의 우수상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고 2019년도 제18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22개 읍면동 중 1개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2개 읍면동에 선정된 그 배경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 요소가 각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남녀 50%씩 그렇게 28명 중 14명 여성위원이고 14명 남성위원으로 구성돼서 마을총회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모범지역으로 자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바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네, 지방자치는 1940년 즉 다시 해방기에 네.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기조로 그것이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헌법과 거의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그 내용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되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각 그 정권마다 정권의 특성에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현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독점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 정도는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권력이 중앙 집권식으로 되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지방의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중앙당 공천제로 인해 가지고 지방분권은 사실상 명분만 있을 뿐이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제도에서 중앙당 공천제를 폐지해야만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서부터 중앙당 공천을 받지 않은 명실상부한 지방 우수 인재를 우리가 의회로 보내주는 것이 그것이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방분권과 중앙 권력과의 관계는 서로 조화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쪽이 우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지방 분권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돼서 중앙 권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서로 조화롭게 이제 구성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강력의원이나 기초의원까지 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중앙당 공천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네. 저 생각은 국회의원하고 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공천제로 하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 그 제외한 네. 광역단체 의원 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의원 단체장 등은 네. 지역 일꾼으로 네.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천제를 배제하고 네. 이제 지역에서 네. 주민 스스로가 이제 그분들을 뽑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주민공천제가 네. 이 지방자치에서 네. 주민공천제라는 어떤 공천제도를 문화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실현되면은 네. 결국은 지방 분권과 관련돼 가지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1945년도에 그 40년 40년도에 예. 우리가 이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그 전에 이제 어디 나라의 헌법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했는지 그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1940년도에 임정에서 네. 헌법을 구성을 할 당시에 네. 주로 독일 헌법을 기조로 하여 네네. 헌법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방자치에 네. 대한 부분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그 헌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해방 출범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네. 정권 수립 당시에 강력한 중앙 집권식 정부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묻혀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그 지금까지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헌법으로 이제 보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방 의원들이 지금 이제 중앙당 공천제를 네. 만약에 중앙에서 폐지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좀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해방기에 상당히 어려운 국가였습니다. 네. 특히 인재가 국가를 구성할 만한 인재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유학을 거치던 학도병 위주로 나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죠. 1920년에서 1920년 전으로 한 4, 5년 정도의 젊은 인재들이
것이 대한민국의 출범 당시에 청년들이 역할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력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화나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다소 묻혀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헌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대한민국 그 출범 당시의 헌법의 기조는 경제 개발과 그 다음에 국가 산업의 공업화와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이 세 가지가 기조가 돼서 헌법을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조로 해서 여러 차례 정권이 이양이 되면서 민주화 지방자치화는 조금씩 실현돼서 지금은 현실화된 시점에 왔다고 봐집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력의원하고 기초의원을 이제 수영구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추천을 해보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수영구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망미일동의 경우에도 뭐 한 사람 정도 네. 그렇게 무당파가 되겠죠. 땅이 없는. 네,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제 이 제도하에서 네. 우리나라의 이 이제 제도하에서 무당파가 성공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제 나름대로 하나의 이상적 희망입니다만은 네.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같이 지역 인재를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실현하면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만은 이런 운동이 현 정권의 권력자들 특히 양대 세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움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지방분권 정신에 의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필두로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제 부산시 2040 시민도시 기획단에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40 부산 도시계획단 시민계획단은 네. 작년 2021년도부터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거돈 시장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출범을 네. 했고요. 박영준 시장 아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취지나 시민을 참여시키는 취지나 모든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라이브로 활동을 할 수는 없고 비대면 SNS로 통해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 조직을 이끄는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행정가 그다음에 학자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리더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방향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시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전문가나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사전에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시민 도시계획단 여러분에게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네. 그 시안이 정확하게 잡혔다 어느 정도 네네. 모델을 개발해서 시민계획단을 모집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조금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좀 깊다. 아, 네네. 네. 이래서 우리 그 부산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우리가 냉정하게 도시공학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데 너무 이념적, 정치적 이런 그 배경을 깔고 있는 듯 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예를 든다면 감천문화마을이나 삼복도로나 밤자집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각을 시키고 거기에 예산도 많이 쏟고 그런 부분을 좀 선동하는 듯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분명히 도시공학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냐고 보면은 원래 우리 부산의 모습은 고한말의 인구 47,000명 정도의 아주 지방에 초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한국의 수탈을 위해서 거점 지역을 부산항을 거점 지역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대륙 침략의 출발점을 부산항으로 잡았다 보니 부산의 인구 유입이 일본인 등 또 전국의 인구들이 모여들어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점에 해방 후에 6.25 동란을 거치면서 임수 수도가 부산으로 오면서 전국의 대부분 인구가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거의 대부분 부산의 산악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판잣집을 짓고 거주를 했는 자리가 지금의 문화마을 등으로 변천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 직할시가 되고 1963년에 예, 직할시가 되면서 그 이제 이주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연산동, 네. 그 다음에 반여동, 반성동, 재성동 이런 등으로 이주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도 많은 지역이 삼복도로 지역에 존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는 건축가로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도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거기 거주 지역은 대부분 노령화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지금 공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수변공원 등을 조성해서 시민 휴식 공간으로 그렇게 되돌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도시 건축가로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형의 특성상 우리 국토에 떨어지는 빗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고저차는 굉장히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 급류로 인해 갖고 저지되는 수해 피해를 보고요. 그 빗물이
하루 이틀 새 바다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우량은 모자라는 지역이 아닙니다만은 세계 물 부족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 분명히 이 부분을 자리매김하게끔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부산시도 부산시 전역에 떨어진 빗물을 강이나 바다에 이르기 전에 담수화 작업을 하고 그 담수화 작업을 하는 그 공간이 지금의 삼복도로 위치해서 그런 수변 공간을 가지고 일단 유속을 줄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때도 그 담수화의 물을 하천으로 꾸준히 흘려보내게 되면은 시민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봐집니다. 네. 지금 인구가 부산시도 역시 앞으로 150만, 200만 명까지 네. 줄어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외곽지대, 특히 고산지 지대는 자연으로 돌려주고 시민들 생활 공간으로 돌려주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도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므로써 네.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민도시 계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 역시 시민계획단에 참여해서 물론 라이브가 아니고 SNS로 비대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건의를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행정가나 학자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가져 있었던 이념적, 네. 정치적 네.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계획단에게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민계획단 피추천된 분들 또한 해외여행에서 선진국 여행에서 관광지를 둘러보고 온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의 특성화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민계획단을 다시 구성한다면은 네. 새로 취임하신 박영준 시장님과 더불어 각계각층이 네. 다시 좀 머리를 모아서 수기를 해서 부산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네.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상향식 도시 시민도시 계획단이라는 것보다도 하향식 시민도시 계획단이라는 성격으로 보시죠. 형태는 시민계획단이라는 그 형식을 빌어서 네. 그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상향식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네. 실체는 그렇지 않다. 전문적인 네. 그 역량이 네. 없으신 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네. 네. 또 전문가들 또한 네.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이념적, 네. 정치적 그런 그런 맥락에서 네. 하다 보니 네. 우리가 과연 뭐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부산의 모습을 그려보는 데는 방향이 좀 한계가 있다. 예, 네. 방향이 좀 좌표가 잘못 잡아진 듯. 아, 좌표가 잘못 예, 잡혔다.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럼 다음 이제 한번 여쭤볼 것은 위원장께서 이제 평생 건축 전문가, 그러니까 건축 도시 건축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셨는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부산의 미래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나이도 70을 바라보는 네. 그런 나이에서 부산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늦게나마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수영구에 한정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산광역시의 미래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아주 깊은 역사적 어떤 중요한 역사적 자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부산의 도시계획에 앞서가지고 수영광 권역의 미래도시 모습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25 동남 피난민으로 인해서 수영구 또한 상당한 난개발이 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구역이라도 고대 수영강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고대의 모습을 재현한다면은 상당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적 가치도 있고 그로 인한 관광 효과도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수영구는 역사적으로 뭐 임진왜란을 거쳐가지고 네. 뭐 수영 사적공원이 네. 대부분 뭐 수영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수영 사적공원은 네. 그 임진왜란 당시에 네. 자수영 본부로서 네. 지금으로 치면은 해군사령부에 아, 네. 예, 해당되는 군사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에 패망을 하면서 수군으로 있었던 군 조직과 민간인으로 해서 25의용단이 일본군에 항거하여 오랫동안 게릴라전을 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 25의용단 사당을 수영 사적공원에 모시고 해마다 제를 올리고 수영 사적공원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영강은 임진왜란에 극한된 것은 아니고 수영강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깊게 올라가 봐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고대 수영강 유역을 한 곳 기원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것은 이제 수영강만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수영의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네. 수영강의 고대 복원을 한 곳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지금 난개발이 되어 있지만 다행히 수영강 하구에 F1963 네. 고려제강 부지가 약 2만 평 정도가 지금 고 황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난개발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홍영철 회장님께서 그 유지를 받들어 난개발 없이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우리 시민단체와 네. 그 F1963 기업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고대도시 복원을 네. 하면은 최적지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수군들의 그 선박 군함들을 축조 수리하는 그런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소도 복원하고 거기에 포구의 대장간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관광 상품들 이런 것도 개발해서 네. 관광지로 개발하면은 수영구의 미래 모습은 그것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역의 각 구별로 구군별로 도시계획은 수영구가 모델이 돼서 각 구군별로 특성화되는 도시계획을 하여 그것이 다 모여졌을 때 그것이 부산광역시 미래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박영전 부산시장께서 어반루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도 굉장히 연계가 될 걸로 봐집니다. 권역별로 각 시군 권역별로 어반루프로 해서 교통망이나 소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광역시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 예, 15분 만에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5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권역별로 네. 수영구 같으면은 1개 내지 2개 정도 권역을 해서 그거를 핵심적으로 도시 모습을 구성을 하고 그 주민들이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는데 전 권역이 15분 이내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권역별로의 특성화 도시계획이 그게 모여져서 광역시가 구성이 되면은 아주 금상첨화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특히 저 수영구의 이제 고대 역사부터 이제 정립을 좀 새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그 많은 지식과 해박한 부분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수영구의 고대 역사부터 뭐 근대 현대까지의 역사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은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 그 여기 망미동이 네. 5대째 제 고향인 토박입니다. 네. 네. 또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와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을 하면서 네.
수영구의 역사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이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2022년 금년도 수영구청에서 부경대학교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네. 망미 고대사에 대한 용역 의뢰를 해서 네. 4월 13일 날 아, 네. 예, 4월 13일 날 2022년 4월 13일 날 그 연구회가 출범을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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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저 또한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망미고대사에 대해서 집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전문가, 향토사학과,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주관하는 망미고대사 연구회가 출범함으로써 저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그 보고서가 네. 발간이 되면은 거기에 상세하게 수록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부산의 역사는 수영강 유역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고대의 수영강 유역의 인구 밀집 취약 지역들이 부족 국가를 이루고 네. 그것이 그 중심이 되었던 고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발점이 지금 망미 일동 주민자치 행정복지센터 네. 그 자리가 동네 고업성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고대 국가의 출범 지역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국가의 형태를 갖추면서 수영강 하구에 위치를 하다 보니 외척이 침략이 심해서 지금의 복층 고분굴 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복천동으로 이동을 했으나 그 망미 고읍성은 그 권역은 그대로 인구 밀집 취락지구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산 지역에 연산동 쪽이죠. 거기에 배산성이 있는데 그 또한 100% 복천동으로 이동하지 않고 고대 국가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적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 아마 망미 고읍성은 앞으로 그 대대적인 국가적 사업으로 아마 복원될 걸로 확실시합니다. 그리고 배산성도 복원하는 것도 확실시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의 수영강 형태에 대해서 네.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의 형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영강은 지금의 강의 형태로 있는 수영강은 거의 대부분이 바다였습니다. 대부분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한 3천여 년 전부터 점점 강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금정산, 장산, 아홉산 이런 등지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들로 인해서 바다가 조금씩 육지화되면서 그 중앙부에 강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조 말엽의 수영강 유역의 모습은 대부분 저석지, 갈대밭,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기에 네. 일본인들에 인해서 수영강 정비가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천과 서천으로 나누어지는데 동천은 해동수원지를 물막이를 하고 그 하류를 동천이라 하고 서천은 지금의 온천천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강폭을 줄이고 양쪽에 제방을 쌓고 나머지는 농지 정리를 해서 경작지로 다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센텀시티는 구한말에 아주 넓은 지금동 재송동 반년동 이런까지 아름드리 송림이 우거진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초중고등학생들 소풍 가는 장소, 예, 거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인들이 그 지역을 다 벌목을 하고 그 아나방이라는 구멍 뻥뻥 뚫힌 철판 그거를 깔아서 활주로를 만드는 것이 그 수영비행 예, 수영비행장의 원인입니다. 해방 후에도 수영비행장은 군사공항으로 남게 돼 있었고 일부 민항기가 운영이 됐습니다만은 수영공항이 김해공항으로 이수를 하면서 수영공항은 군부대가 다시 미군, 공군, 육군 해서 군부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사적으로 저는 수영공항일 때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갔다 온 적도 있고요. 또 수영공항이 군부대로 점령이 되어 있을 때 저는 군 생활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예, 미군들과 공군들과 저는 육군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수영공항의 변천사는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 전쟁 때 그 보트 피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수영공항에 수용소가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예. 그런 많은 역사를 가졌습니다만은 부산의 미래 계획에 의해서 센텀시티를 부산을 금융도시로 미래 전략을 세우면서 금융 허브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실현이 실패했고요. 지금의 센텀시티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보화 단지였잖아요, 저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수영강변에 그 도로도 강변도로 또한 컨테이너 전용도로 이렇게 개설되었습니다만은 점점 이 컨테이너 물류는 지금의 그 감전동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말 그대로 센텀시티 부산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과는 방향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미래 도시의 모습으로는 괜찮은 지역이 됐다고 봐집니다. 네, 제 바람은 수영장을 이제 복원을 만약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도시계획이 다 돼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 운하를 타고 같이 이렇게 돌 수 있는 이런 부분 1963까지도 운하를 타고 이제 쭉 그
돌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복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금도 네. 그 흔적이 많이 있거든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을 때 밀물일 때는 해수가 네. 온천동까지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석교 교육대학교 앞에 네. 이석교 그 위에까지도 올라갑니다. 조수 바닷물에 조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은 다 바다였었고 지금은 퇴적토가 쌓여서 강으로 형태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지대 남개발 지역은 고수부지로 해서 담수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정한 수량을 강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수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수영강의 수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대기자님 말씀대로 수영강을 하나의 관광지로 네네. 개발하는 것 또한 네.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은 교량들이 이 높이가 낮아가지고 네. 그 교량 하부로 운행하는 요트들이 상당히 장애를 받는 그런 부분에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위원장님 이야기해 주신 그런 많은 부분의 얘기가 다 이제 좀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젊은이하고 기성세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주제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성세대와 젊은이와의 청년층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용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도 계속 주장하셨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기성세대는 상당히 학력도 낮고 주로 농민들이고 그래서 국가를 이끌 만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도병을 위주로 한 젊은 층으로 대한민국 수립에 인재풀을 가동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떤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지는 그때와 이념적으로 전혀 다릅니다.